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레기아 바르샤바전 1, 2차전 8강전이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팟캐스트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스위치전, 브렌트포드전도 같이 리뷰를 하게 됐고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그 팟캐스트 녹음 스케줄이 좀 밀리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 2차전 어쨌든 4강으로 진출을 했어요. 뭐 당연히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이기도 하고 승리를 챙겨야 되는 상대 이지만 어쨌든 4강으로 진출을 했고 그 와중에도 2차전을 졌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또 비판을 할 만한 요소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차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체급 차이가 났기 때문에 레기아 바르샤바가 그 5-4-1 대응으로 아예 내려앉은 경기였어요. 그리고 마레스카의 전반 플랜이 좀 적중하지 못했죠. 네, 전반전에는 이제 리그에서도 몇 번 사용을 했던 것처럼 뒤에 백스리를 구성을 하고 제임스를 한 명의 미드필더 배치하고 귀스토를 좀 높게 올리면서 라인 그 상대방의 5, 4, 그 라인 사이에 5명 혹은 은kun구까지 6명을 배치하는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3-1-5-1 트리플 텐 전형 뭐 3-1-6으로 3-6-1로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3백으로 빌드업 그러니까 와이드 센터백이 상당히 강조가 되잖아요. 3백 빌드업에서. 그런데 레기아 바르샤바가 5-4-1로 내려앉으면서 그 측면 센터백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전진을 할 때 그 레기아 바르샤바의 측면 미드필더들 그러니까 5-4-1 4의 측면 미드필더들이 견제를 하면서 와이드 센터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 이력 그러니까 볼이 흐르는 게 상당히 좀 답답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이지만 은kun쿠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지금 첼시 구조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타이리크 조지 스트라이커 카드를 좀 과감하게 이제 꺼내 들면서 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또 전반전에는 운쿤쿠를 스트라이커를 기용을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답답해졌죠. 그러니까 좀 전반전 플랜에 대해서는 비판의 요소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은kun구가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는 것은 뭐 지금 잭슨을 대체할 공격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내추도 안배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네, 기우도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브렌트포드전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은kun쿠가 스트라이커로 나왔다가 또 다른 선수로 교체됐을 때 그 경기력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이 지나면 이런 은kun쿠의 스트라이커 기용을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많이 답답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뭐 타이리크 조지라든지 슈마이라 음유카 선수를 좀 과감하게 포워드로 기용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레스카 은kun쿠를 기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마레스카의 의중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마레스카가 의도한 것은 그 라인 사이 공간에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좀 상대의 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좀 과부하를 걸려고 했던 것이고 파모와 은쿤코의 일종의 좀 교차 움직임을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협소한 공간 속에서 파머라든지 은쿤쿠 모두 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좀 경기 플랜이 좀 어그러졌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는 듀스버리랑 귀스토가 그 역발로 배치가 돼서 두 선수들이 좀 측면에서 좀 박스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경기를 좀 치렀단 말이에요. 네, 사실 트리플 텐 전형을 사용할 때 뭐 자주 역발로 배치되곤 했지만 최근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10번 미드필더들을 정발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역발로 배치를 했고 또 이것도 슈팅을 유도하는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듀스버리올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편을 보고 가마차는 슈팅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주발 배치에 따라서 그날 그 경기에 공격 전술 컨셉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정말로 배치할 때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그 14번 존을 열어놓으면서 이제 14번 존에서의 마무리를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역발 배치를 할 때는 대각선으로 박스를 바라보면서 그 대각선 하프 스페이스 지점으로 대각선 패스를 투입하는데 이제 그 주안점이 있단 말이에요. 듀스버리 홀이 박스 안을 다
박스 안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왼발 중거리 슛 장면도 있었지만 또 그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로 그 대각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하프 스페이스 측면을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박스 외곽을 공략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 사실 파괴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괴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가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프 스페이스란 측면을 공략을 하는 것은 상대 수비수로 좀 우회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외곽으로 박스 외곽으로 대각선 패스를 바로 투입하면서 바로 그 박스 부근에서 슈팅 기회라든지 키패스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 수비수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열쇠 격의 루트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시도는 됐지만 결국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좀 플랜이 전반전에 적중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상대가 측면 센터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어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 부분. 두 번째는 대각선 배치로 그리고 대각선 패스로 박스 외곽으로 볼을 다이렉트하게 투입시키는 것이 많은 기회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첼시의 전반 플랜은 적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머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아예 10번 역할로 나왔잖아요. 사실 라인 사이에서 파머가 공간을 잘 찾았어요. 이번 경기 파머의 포지셔닝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다고 봤거든요.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볼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포지셔닝을 가져갔고 토시인이라든지 그 첼시 후방 자원들이 그런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또 잘 찔러주잖아요. 그래서 센터백과 파머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가 잘 형성이 되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파머가 포지셔닝을 잘 가져갔지만 그 후속 플레이의 정확성, 정교함이 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고 파머가 전반기에 비해서 라인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잡거나 그 팀의 전반적인 대응을 생각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적재적소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좀 그런 움직임의 퀄리티가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반면에 그 라인 사이에서 실행하는 플레이의 퀄리티 자체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머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머도 이것도 성장 과정의 일환인 것이 어떻게 보면 포체티노 밑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마레스카는 일종의 전술적인 제약, 전술적인 좀 맥락을 부여하면서 선수들이 마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된 구역, 제한된 플레이를 가져감으로써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수준을 자유롭게 활용하기보다는 좀 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파머 역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머가 전반기보다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방향을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마무리적인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슈팅에 있어서 퀄리티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개선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가 좀 선천적으로 컨택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을 안 보인다면 파머도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전에 전술이 적중하지 못했다. 볼 흐름이 답답했다. 기회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첼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 브렌트포드전 입스위치전을 다룰 때 했던 얘기이지만 첼시가 전반기보다 지금 전술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직력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팀으로 변모했다고, 더 나은 팀으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지역 수비에서의 선수 간 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역압박입니다. 첼시가 전방에서 볼을 뺏겼을 때 역압박 망을 구축하고 선수들이 볼을 탈환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반기보다 확실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볼을 빼앗겼을 때 전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간격 유지 그리고 선수들의 대형 형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첼시가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기의 주도권을 좀 쥐는 양상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보이는 긍정적인 현상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던 것이 전반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면 반면 전반전에서 잘 됐던 부분은
볼을 빼앗겼을 때 역압박 태세로 돌입을 즉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첼시가 주도권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듀스버리 홀이 박스 외곽에서 왼발로 위협적인 유효슛을 하나 날렸는데 그 부분도 역시 그 역압박으로 인한 볼 탈취로 시작이 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기 리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역압박, 그러니까 이제 높은 위치에서 다시 볼을 탈취하는 게 이제 카이세도 그리고 세 명의 센터백들의 좀 공헌이 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모습을 보면 뭐 산초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관점에서 조금 약점이 있는 선수들도 좀 역압박에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신 그 듀스버리올의 슈팅 장면도 산초의 역압박으로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개개인 선수들의 커버 범위, 개개인 선수들의 경합 능력에 의존을 좀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좀 기존에 기여를 못 해줬던 선수들이 좀 협력적으로 이제 함께 압박을 하면서 그 압박의 효율이 늘어난 점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조금 더 그 간격 유지라든지 선수들 간 이제 그 대형 형성이 조금 더 컴팩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는 지공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이 부분을 후반전에 마레스카가 좀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하프타임에 바로 지시가 들어갔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파마와 일단 토신이 빠지고 코릴과 마두에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쿤쿠가 2선으로 좀 내려오면서 조지가 전방으로 가고 산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치를 바꿉니다. 또 빈 오른쪽 공간에 마두에케가 들어갔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주요했던 변화를 살펴보면 이제 아체안퐁이 와이드 센터백 역할을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6번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첼시 후방에 2-2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아치안퐁이 아예 6번 롤로 올라가기 전에 살짝 센터백에서 반칸 올라온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구조가 만들었을 때를, 그 전반 시작하자마자 그 변화를 이제 가져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마레스카가 이 변화를 왜 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반전에 3-1 구조가 잘 안 먹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측면 센터백들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상대가 너무 5-4-1 구조로 잘 제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볼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마레스카가 이 문제점을 감지하고 바로 이 구조로 이제 변화를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그 5-4-1 구조에서 그 4명의 미드필더의 측면 미드필더들이 첼시의 와이드 센터백만 견제를 하면 됐었는데, 이 구조로 바뀌면서 첼시가 좀 중앙을 강화를 하면서 하프스페이스의 선수를 지금 중앙 쪽으로, 후방 하프스페이스에서 반칸 올려서 후방에 이제 사각형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4명 중에 측면 미드필더들이 견제할 곳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약간 마킹의 혼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레스카가 좀 이런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첼시 후반전에 볼 흐름이 좀 현저히 나아졌음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도 3-1 구조에서 홀로 6번 역할을 담당했다면 후반전에는 이제 2명의 아체안퐁이랑 같이 그 일종의 더블 볼란치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볼란치보다는 조금 후방으로 내려온 지점이긴 하지만 거기서 제임스가 후방으로 빠져서 조금 더 마음껏 본인의 장기인 롱패스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첼시 후방에서의 볼 흐름이 약간 혈이 뚫리듯이 전개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후방에서 전개가 좀 잘 되기 시작했고, 또 이번 경기 후반전에 역할을 해줬던 윙어들이 굉장히 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산초와 마두에케 모두 제 역할을 잘 해줬고, 이 윙어들에게 볼이 도달됐을 때 산초가 이제 상대 수비수를 계속해서 고정시키면서 박스 안쪽으로 볼 투입을 잘 해줬고, 또 마두에케가 좋은 오프더볼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핵심적인 변화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전에 은쿤쿠의 효율을 지적을 했잖아요. 스트라이커로서의 효율을 지적했고 시즌 내내 스트라이커로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점을 비판을 했지만 하프타임에 바로 피드백이 들어갔어요. 타이리크 조지를 스트라이커로 올리고 은쿤쿠를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으로 기용을 하고, 타이리크 조지가 최근 스트라이커로 몇 번 기용이 됐었죠. 은쿤쿠보다 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고 배우 공간 침투라든지 더 나은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또 양발 슈팅이라든지 샷메이킹이라는 관점에서 또 타이리크 조지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기용으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후반전에 바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전에 그 답답했던 볼 흐름이 후반 구조 때문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방에서의 움직임 부재 때문에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타이리크 조지가 종횡으로 넓은 반경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주고 유인해주면서 첼시 공격 루트가 조금 더 다양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지가 골을 뽑아냈잖아요. 중요한 득점을 해줬는데 결승골이었죠. 이 부분은 어쨌든 타이리크 조지가 계속해서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시도를 했고 이걸로 뭐 물론 배우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볼을 직접 리바운드 볼을 잡아서 득점하거나 투입되는 볼을 잡아서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임스의 중거리 슈팅을 타이리크 조지가 리바운드 볼을 잘 마무리를 하면서 또 그 스트라이커 역할로서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마레스카가 타이리크 조지를 스트라이커로서 기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윙어로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완벽하게 벗겨내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런 폭발력적인 면에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능이 평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표했었는데 오히려 스트라이커로 기용됐을 때 마레스카 축구와 좀 더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슈팅을 잘 시도하고 샷메이킹에도 강점이 있고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넓은 반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조지의 그런 뭐 득점에 대한 골에 대한 집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로백이라든지 장거리로 운반하는 폭발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윙어로서의 포텐셜에 대해서 좀 한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기대가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선수가 저점이 높은 선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코어 힘이 좋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컨택을 이겨내는 힘이 좋고 그리고 유스 시절부터 이 선수가 포켓에서 볼을 잡는데 상당히 능숙하단 말이에요. 양발을 잘 쓰고 포켓에서 능숙한데 또 샷메이킹이나 슈팅까지 양발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라이커로서 좀 재능이 더 알맞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완전한 9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첼시의 스털링이 뭐 훌륭한 윙어이자 또 훌륭한 공격수의 역할을 전성기 때 또 소화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PSG의 덴벨레도 스트라이커로서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리크 조지에게도 좀 이런 포지션 변경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타이리크 조지에게로 넘어왔는데 이번 골의 핵심은 또 제임스의 중거리 슛이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첼시는 그 14번 존에서 슈팅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전술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4번 존에서의 그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 팟캐스트에서. 근데 파머나 네투 그리고 엔조가 좀 마땅한 마무리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제임스가 코펜하겐전에서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14번 존에서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의 미드필더 기용의 이유 중 하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제임스의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이유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는 14번 존 박스 외곽에서의 효율 그리고 두 번째는 엔조 카이세도의 체력 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엔조 카이세도의 백업이 없는 상황에서 제임스를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기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컨퍼런스 리그에서 미드필더 기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리그에서 제임스를 기용하기에는 제임스는 출전 시간에 조절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임스가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인 14번 존 타격 제임스가 굉장히 잘 해줬고 이걸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제임스 같은 선수는 사실 완전히 후방에만 묶어두는 미드필더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엔조 카이세도의 체력 안배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완전히 후방에만 배치하게 되면 좀 장점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4번 존으로 전진을 시켜서 슈팅을 시도시킨다든지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유도하게 된다면 또 엄청난 그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최근 꼭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에서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쿤쿠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전반전에는 뭐 스트라이커로는 사실 이번 시즌 뭐 별다른 활약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반전에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 운쿤쿠의 역할이 조금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후반 구조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3-1 구조에서 2-2 구조로 변화를 준 다음에 상대의 이제 미드블록에서 마킹맨 설정에서 혼선이 생기면서 라인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의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쿤쿠가 가져간 포지셔닝이 적중했고 라인 사이에서 위치를 선점하고 여기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은쿤쿠의 상당한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후반전에 후방과 전방의 볼 흐름이 모두 원활했던 부분에 있어서 후방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은쿤쿠의 역할, 타이리크 조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쿤쿠의 최대 장점은 박스 부근에서 포지셔닝을 잡고 거기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 데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잖아요. 은쿤쿠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면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은쿤쿠가 어쨌든 그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로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좀 역할을 수행해준 부분이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마레스카 축구에서 센터백이 양발을 잘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방에서의 숏패스 빌드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좌우로 볼을 균일하게 방출하기 위해서는 양발로 볼을 잘 패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발로 볼을 잘 다루고 잘 드리블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코릴 선수의 양발 활용이 좀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왼발밖에 못 쓰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발로 볼을 터치하고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모습을 좀 그 빈도가 더욱더 높아졌던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마레스카가 주문하는 부분이고 코릴이 개선하고 있는 부분,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코릴이 들어왔을 때 첼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뭐 라인을 깨는 패스 그리고 좀 도전적인 패스가 가장 큰 장점이고 간헐적으로 전진도 가능한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왼쪽을 바라본 빌드업에만 좀 강점이 있다는 게 분명한 단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첼시의 그 전반적인 공격 전개와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아스날전에 좀 오른쪽 센터백 역할을 맡으면서 오른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또 이번 경기에서는 오른발도 잘 사용을 해주면서 첼시 후방에 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거의 마레스카가 오른발 연습하라는 식으로 투입시킨 것 같기도 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코릴이 오른쪽으로 이번에 투입이 됐는데 오른발을 확실히 아스날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웠고 이전 경기들에서도 아쉬운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프리시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상대와의 체급 차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하지만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좀 시도를 해보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코릴이 오른쪽으로 투입됐을 때 강점은 오른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판이 깔려지지만 동시에 그 왼발 대각선 방향으로 그 전환하는 패스를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릴이 아주 효율적인 대각선 롱패스도 보여주면서 또 코릴의 오른쪽 기용에 좀 색다른 좀 측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는 사실 저는 아치안봉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볼 잘 찹니다. 정말 볼 잘 차고 첼시 스쿼드 통틀어서 보더라도 볼을 잘 차고 그냥 이 정도로 포켓에서 볼을 능숙하게 다루고 돌아설 수 있나? 이 정도로 볼을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볼을 방출할 수 있나? 그러면서 동시에 수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나? 첼시의 부족한 제공권, 세컨볼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기복 없이 보여줄 수 있나?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센터백, 풀백, 요즘엔 인버티드 풀백으로도 기용이 되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볼을 잘 찬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볼을 잘 찬다는 게 단순히 뭐 킥력이 좋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상대의 타이밍을 이용할 줄 알고 중심을 이용할 줄 알고 볼을 잡아놔야 되는 타이밍,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을 잘 알고 또 볼을 머금어 줄 수도 있고 빨리 방출해야 될 땐 빨리 방출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아치안퐁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기용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런 길고 짧은 패스, 그리고 빠른 전진과 머금어주는 타이밍, 그리고 상대를 끌어들여서 이용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첼시 중원에서 좀 장거리를 빠르게 볼을 운반해주고 드리블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는데, 아치안퐁은 이번 경기에서 드리블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번 코펜하겐전에서 아치안퐁이 그 포켓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라비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첼시 후방에서 볼 제일 잘 차는 선수가 라비아인데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치안퐁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도 잠깐 소화를 뭐 인버티드 센터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센터백 자리에서 반칸 올라온 역할이지만 아예 6번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시간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도가 보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마두에케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두에케가 잘 해줬고 지금 스쿼드에서 윙어 역할을 제일 잘 수행하는 선수이고 또 득점도 뽑아냈잖아요. 특히 득점이 그 파포스 쪽에서 이제 오프더볼 침투를 통해서 이제 받아먹는 골을 넣었다는 것이 인상 깊고 원래 오프더볼의 적극성이라든지 그 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득점을 뽑아냈다는 것이 또 인상 깊습니다. 네, 사실 마두에케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점은 마레스카가 부임한 이후 이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윙어상에 적합하게끔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는 건데, 마두에케도 원래 파포스트에서의 그 움직임이나 박스한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드리블에 좀 치중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 마두에케를 보면 그 파포스트 침투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산초 같은 선수와 다르게 계속해서 그 움직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보면 그 이런 움직임의 그런 타이밍이나 퀄리티 자체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그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습니다. 두 득점 모두 이제 왼쪽에서 산초가 투입하는 볼을 오른쪽에서 마도에케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던 건데, 뭐 지금 첼시에 추가될 선수들을 보면 우측을 기반으로 왼발에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에스테방, 파이즈, 켄다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마두에케가 보여주는 마레스카 축구와의 적합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선수의 성장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좀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마두에케가 하기에 달렸겠죠. 그리고 에스테방이랑 켄다는 또 뭐 10번이라든지 왼쪽 윙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마두에케 본인이 잘만 한다면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그리고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뭐 마두에케가 자리 잡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2차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 이번 경기는 뭐 팬들에게 비판받아요. 혼나 마땅한 경기이긴 하죠. 뭐 경기력과 별개로 그리고 뭐 진출 여부와 별개로 그래도 티켓을 돈 주고 사서 보러 온 팬들, 뭐 새벽에 경기를 보러 새벽에 일어난 팬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이라면은 잡아줘야 되는데 심지어 풀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잭슨 파머를 기용한 것은 사실 이 선수들이 최근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자신감 증진 차원에서 기용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로테이션을 돌렸죠. 하지만 승리를 챙겨오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되는 요소이고 뭐 살펴보죠. 이번 경기에서는 뭐 지난 경기를 1차전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3일이 아닌 바로 2이 전형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쿠쿠레아가 조금 높은 위치로 전진을 하고 아치안퐁이 아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보여준 후반전 시작 대형을 그러니까 후반 시작이 아닌 전반전에 바로 그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레기아 바르샤바도 이제 내려와서 지역방어를 할 때는 5-4의 형태를 유지를 했지만 레기아가 득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1차전보다는 공격적인 압박을 구사했는데, 여기서 좀 저는 단점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위 빌드업 혹은 3일 빌드업이
시행이 될 때 좋은 점은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끌어들였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좀 명확히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드업을 할 때는 선수 간의 대각선 그 패스의 그 대각선 방향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좀 마땅치 않고 선수 간의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좀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전방으로 전진시키는데 좀 무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대형을 마레스카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컨퍼런스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지금 이제 입스위치전 타운 후반전에서도 썼는데 후방에서 이제 그 센터백 2명 그리고 뭐 인버티드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명 그리고 6번 선수 이렇게 4명이 후방에서 사각형을 형성을 하면서 이 사각형으로 패스 서킷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돌리면서 이제 그 전방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패스 서킷이라는 게 그 훈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형을 형성해서 볼을 돌리는 연습. 그걸 일종의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장점은 어쨌든 선수들이 그 대형에 익숙해지고 그 패스 방향, 패스 선택에 익숙해지는 훈련 효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필드 위에 들어갔을 때 패스의 선택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미스가 덜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임기응변에 약해집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킷을 통해서 연습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하나 있었죠. 리스 제임스가 그 백패스를 그 본인이 판단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서킷에 의해 밴 습관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그 상대 선수에게 볼을 헌납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약간 요르겐센이 골대 비우고 나온 장면에서 레기아 바르샤바 선수가 그 하프라인 지점에서 슈팅한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패스 서킷의 좀 단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 패스 서킷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수는 임기응변을 하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에 의존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리스 제임스는 지금 미드필더로서 나왔을 때 그런 패스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좀 후방의 사각형 대형을 형성해서 패스워크를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뭐 후비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형의 약점은 그 횡공간을 활용을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방 횡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끌어당기고 패스 옵션을 형성한 다음에 빠져나온 데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있는 구조이고 그게 전반전에 또 여실히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좀 횡적으로도 이제 볼을 돌리면서 중앙으로 진입할 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방에서의 그런 후방 혹은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U자 빌드업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중앙으로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중앙으로 진입할 각을 만들기 위해 U자 빌드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U자 빌드업이 아예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으로만 진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판이 좀 깔렸어요. 그런 말씀드린 이 빌드업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앙으로만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전방으로 볼 투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왜 이 빌드업을 들고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레기아 바르샤바가 합산 스코어에서 이제 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득점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내려앉아서 경기를 풀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아무리 레기아 바르샤바 그러니까 물론 3대0 스코어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3대0 스코어라는 것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스코어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기아와 첼시의 체급차를 생각했을 때 이 경기를 8강, 4강 진출하러 왔다기보다는 레기아가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뭐 경기를 최대한 잘 싸우자 이런 좀 목적으로 스탠포드 브리지로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뭐 당연히 공격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조금 1차전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첼시도 어쨌든 득점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뭐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지금 파머라든지 잭슨이 득점이 필요하고 자신감이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대형을 들고 나온 것 같고
또 연습 차원에서도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걸 한번 실전에서 실험을 해보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전반전에 물론 득점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좀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졌어요. 전방은 계속해서 볼 투입이 잘 안 됐고 이제 후방에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실점도 그 토신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올려서 수비할 때 하프라인 지점에서 토신이 끊어주는 걸 잘 못하거든요. 상대 수비를 볼 탈취를 잘하는 수비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볼 탈취는커녕 뭐 파울로 저지하지도 못해주고 그냥 그러면서 상대에게 계속 그 전진을 허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아쉬웠죠. 이런 부분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토신 선수가 1군 수준에서 주전급 자원으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첼시가 그래도 또 쿠쿠레아가 라움도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면서 또 득점을 또 해냈고 멀티골을 득점할 뻔했잖아요. 운쿤쿠가 그 쿠쿠레아 취소된 골 장면 보면 운쿤쿠랑 쿠쿠레아가 파포스트 오버로딩을 하고 이제 쿠쿠레아가 순간적으로 교차 움직임을 해가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 운군쿠에게 패스를 받기 좋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하잖아요. 순간적인 센스가 돋보였고 또 운군쿠의 그 판단의 센스가 상당히 돋보였고 하지만 오프사이드로 처리가 되면서 무산이 됐지만 그 두 선수의 장점이 나왔어요. 쿠쿠레아가 라운드위터로서 갖고 있는 그런 기질, 그런 감각 그리고 운군쿠는 정말 기계적이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판단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운군쿠는 그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상당히 그 간결한데 그 일종의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미리 이미 판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반대로 이게 좀 은kun쿠의 창의력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창의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좋게 본다면 판단이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또 플레이의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은kun쿠가 어쨌든 정말 뭐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쿠쿠레아도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는 은kun쿠가 본인의 장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안쪽 하프 스페이스 포켓에서 기용이 됐고 또 쿠쿠레아가 인버티드 풀백보다는 아예 좀 와이드하게 배치가 되어서 그런 쿠쿠레아와 은쿤쿠의 상호작용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죠. 두 선수가 이렇게 레스터 시티전 그 홈 경기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장점이 두 선수의 팝포스트 공략이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팝포스트 오버로딩 전략이 좀 하는가 싶었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돼서 아쉬웠지만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왼쪽 측면에 나왔을 때 둘이 보여주는 호흡이 상당히 좋고 또 위력이 좋습니다. 그 웨스트햄전 그 홈 경기 있죠. 그 역전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도 두 선수가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줘가지고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두 선수가 특히 운쿠쿠가 아주 맹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두 선수가 왼쪽에서 잘 고군분투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 산초도 좀 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산초가 전반전에 우측에 배치가 됐는데 또 쿠쿠레아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장면에서 또 상대를 잘 고정시키고 박스 안으로 좋은 볼을 투입시키면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쿠쿠레아는 진짜 정말 박스 안에서의 그 감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라운드히터로서의 기질도 있고 또 산초도 우측으로 이제 기용이 될 때 그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하지만 반 스텝 정도 벗겨낸 다음에 그 투입시키는 컷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초가 이것도 그 레스터 시티전 그 홈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점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고스란히 장점이 발휘가 되면서 좋은 합작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어쨌든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은 그 변명의 여지가 없죠. 개개인 선수들이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전반전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후반전에 마레스카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후반전에는 아예 3위 구조로 전환을 했죠. 쿠쿠레아를 뺀 것은 아무래도 체력 안배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구스토를 투입시키면서 전반전에 쿠쿠레아가 수행했던 윙어의 역할이 아니라 구스토를 3선에 배치시키고 또 아체안퐁을 인버티드 센터백, 인버티드 풀백 사이의 역할에서 아예 이제 그 후방으로 빼면서 와이드 센터백으로 기용을 하면서 2-2 구조가 아니라 또 3-2-1 구조가 아니라
3-2 구조를 채택하면서 아예 후방에서의 좀 안정성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접근으로 변화를 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반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반전의 그런 단점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후방에서 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상대를 좀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측면과 중앙을 연계하는 그런 빌드업이 가능해지면서 후반전에 오히려 전반전보다 안정적인 볼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방으로 볼 투입이 좀 위협적으로 이루어진 장면도 있었고 또 타이리크 조지 선수가 공격수로 투입이 됐잖아요. 전반 끝남과 동시에. 근데 1차전과 마찬가지로 또 공격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배우 침투, 어느 정도의 스피드, 그리고 샷 메이킹, 양발 슈팅, 오프사이드였지만 득점을 뽑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수비수를 벗겨내고 위협적인 슈팅을 선사하기도 했고요. 뭐 후반전에 마도에케에게 오픈 찬스에게 볼을 건넬 수 있었지만 이때 좀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슈팅으로 마무리를 시킨 장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외 장면에서는 정말 좋은 자신감, 좋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타이리크 조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공격수로서의 포텐셜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장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했지만 이 선수가 오프사이드였지만 득점도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볼을 달고 있을 때 그 이동하는 활동 반경도 조금 더 넓어지고 침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1군에 가까워진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산초도 이제 그 후반전에는 왼쪽으로 투입이 되고 또 마두에케가 투입이 되면서 또 양쪽 윙어를 이제 전반전에는 쿠쿠레아가 윙어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후반전에는 윙어 2명을 기용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박스를 공략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나름 위협적인 장면도 생산을 했고 또 마두에케가 컷인을 시도하면서 좀 좋은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뭐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네,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랜던 에메날로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제 첼시 팬들에게 익숙할 예전 디렉터죠. 마이클 에메날로의 아들인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U21과 U18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왼발잡이 선수인데 어, 지금 유스 레벨의 그 팀 사정상 센터백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이고 좀 굉장히 발이 빨라요. 코디네이션이 좋고 이제 기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볼을 찰 줄 아는 타이밍을 잘 알고 있고, 아까 저희가 아체안퐁 선수를 칭찬을 좀 했는데 그런 아체안퐁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민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후방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하고 좀 전방으로 직접 전진할 수 있고 왼발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첼시 팬들께서 주목을 해봐도 좋을 선수일 것 같아요. 컨퍼런스 리그의 장점이라면 물론 이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포함될 수 있고 또 벤치에 포함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어린 선수들에게 상당히 좀 큰 자신감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첼시가 지금 코밤에 정말 흥미로운 유망주들이 많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점차 좀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레기아 바르샤바 1, 2차전 컨퍼런스 리그 8강전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헬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